구주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66페이지고요. 상담에서 정신분석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심리적 증상과 관련된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해요.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는 강화된 자아의 힘으로 증상과 관련된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으로 작용하는 무의식 속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일종의 근원 치료이다라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으로 의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요소들의 의식의 영역으로 이끌어내서 더 이상 무의식이 왜곡된 방식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의 치료를 몇 가지 제한점으로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래된 기억이 의식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체질적인 병이나 정신병은 공포, 히스테리, 강박관념처럼 다양한 전이가 있는 경우 치료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신분석은 다른 치료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유연상이란 어떤 대상과 관련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감정, 기억들을 아무런 수정 없이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유연상은 정신분석 상담 기법 중 핵심적인 것인데 자유연상을 하는 동안 내담자는 보통 긴 안락의자에 눕고 치료자는 그 옆이나 뒤에 앉게 됩니다. 자유연상의 목적은 현재의 의식에서 시작해 이것이 이끄는 무엇이든 따라가서 무의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마음속 그 어떤 일들이라도 다 허용하게 또 퇴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의식적인 원초와 초자아의 파생물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고 치료자는 그 파생물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내담자가 이야기한 내용의 하나하나에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연상을 통해서 표현된 의미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맞추어질 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아서 어떤 내담자는 이를 못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유연상보다는 꿈 분석이 좋은 기법이 되기도 합니다. 꿈 분석은 프로이드 꿈에 나타난 내용을 잠재된 중요한 내용으로 바꾸려고 하는 꿈을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꿈의 현실적인 내용을 표피적인 의미거나 꿈꾼 사람이 의식 속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현실적 내용은 꿈을 꾼 사람이 깨어있을 때 기억한 것이고 꿈이 꿈을 꾼 사람에게서 말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잠재되어 있는 내용은 무의식의 자료가 됩니다. 프로이드의 꿈 분석에 대한 기본 가정은 거의 모든 꿈이 소망을 성취하게 한다는 것이고 어떤 바람은 분명한 내용으로 표현되어서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 채로 잠이 들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그런 식입니다. 대부분의 소망, 성취는 잠재된 내용으로 표현되어 꿈은 해석을 통해 그 바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면서도 소망 성취를 지켜내는 사람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무의식적인 정신 자료를 바꾸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꿈의 내용은 웅축이나 전치로 왜곡되고 웅축은 분명한 꿈의 내용이 잠재된 것만큼 넓은 것이 아니어서 무의식의 자료가 분명한 상태로 나타나기 전에 생략되어야 되고 전치는 꿈의 이미지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교체됩니다.
내용의 응축과 전치는 상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이미지는 해로움이 없는 상으로 나타나고 난근상의 이제 막대기, 뱀, 칼 이런 긴 물건들의 여성의 질은 작은 상자, 큰 괴, 오분으로 또 부모는 대통령, 교사, 상관으로 나타나면서 거세불하는 대머리가 되거나 이가 빠지거나 절단되는 꿈으로 표현된다고 해요. 두 번째 꿈은 꿈꾸는 사람의 정서를 억제하거나 바꿔서 속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감정을 지닌 남자는 그의 아버지가 죽는 꿈을 꿀 수 있고 현실적 꿈 속에서 그는 기쁘거나 슬픔을 느끼게 하는데 그 정서가 억제되어 있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불쾌한 정서는 현실적 꿈에서도 바뀔 수가 있고 자신의 어머니를 미워하고 무의식적으로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는 여성은 어머니가 죽는 꿈을 꿀 수가 있겠죠. 이 딸이 느끼는 무의식적인 기쁨과 증오는 현실적 꿈에서 슬픔과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속아서 미움이 사랑이고 기쁨이 슬픔이라고 믿게 된다고 합니다. 꿈의 무의식적인 내용이 왜곡되고 이것의 영향이 억제되거나 바뀐 후에 꿈꾼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현실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거의 항상 의식이나 전의식과 관련이 되는 현실적 꿈은 정신분석학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고 오직 잠재된 꿈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꿈 분석이 무의식 과정을 연구하는 데 가장 믿을 만한 것이고 무의식이 이루는 왕도라고 합니다. 해석은 꿈, 자유연상, 저항, 전이 등의 의미를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담자의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는 이전에는 몰랐던 무의식적 내용들을 차츰 의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해석은 내담자의 저항과 전이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항이란 분석적 상담에서 치료 과정을 방해하는 내담자 내부에 있는 모든 힘을 말합니다. 즉, 자유연상을 방해하고 내담자가 기억해내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통제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합리적 자아와 변화하고 싶은 욕구에 반대하는 모든 힘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보이는 저항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내담자에게 적절히 해석해 주어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이란 건 과거에 해결되지 못했고 또 무의식에 감추어져 있던 욕구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 욕구, 태도, 환상, 방어 등이 다시 경험되는 과정인데요. 이때 그 문제와 결부된 과거의 대상이 아닌 현재의 치료자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자에게서 경험되는 어떤 감정은 사실은 과거의 어떤 대상에게 향해 있던 것인데 치료자는 내담자가 보이는 태도나 행동을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담자가 치료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상담자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해하고 분석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심리학 이론의 대표적인 알프레드 아들러에 대한 이론의 그 개인 심리학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프로이드에 비해서 성격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더욱 중시하여서 개인은 단지 사회적인, 대인관계적인 맥락에서만 개인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떠나 살아갈 수 없고 인간은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발달이 사회적 힘에 의해 동기화된다는 사회 목적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어서 인간의 행동에는 원인이 없고 목적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특정한 원인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회의 목적론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왜라고 물을 때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질문이라서 인간의 행동 목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지향하는데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목표는 사회적 관심 혹은 소속감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개인이 상상을 통해 이미지처럼 만드는 것이고 아들러는 늘 목적에 대해 가상적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소속되기를 원하고 소속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최종적이고 가상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목표는 개인이 현실 세계를 지향하는 데 초점이 되고 개인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의 한 측면입니다. 아들러는 모든 사람이 열등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보상하려고 우월성이란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월에 대한 추구로 자신의 삶을 보내게 되고 이러한 완전이나 우월을 포함한 가상적인 최종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자기만의 고유한 생활 양식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한 개인의 생활 양식은 세 가지 주된 인생 과업, 즉 일, 직업, 우정과 사회적 관계, 사랑과 결혼에 관한 태도와 행동에서 가장 잘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의 생활 양식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적 자아, 또 생활 양식이 개인의 창조적인 힘에 의해 발전하게 됩니다. 아들러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게 되지만 각 개인이 지닌 창조적인 힘이 인간의 본성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창조적 능력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직시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목적과 가치가 일치되는 여러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겠죠. 또한 개인의 일상적인 삶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 사실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의미를 부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 자아이며 창조적 자아가 우리의 세계를 끊임없이 창조하게 됩니다. 아들러는 인간을 의식과 무의식, 감정과 이성, 정신과 신체로 나누는 모든 형태의 이원론에 반대하면서 개인은 분리된 실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프로이드의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분리되어 갈등하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고 보상적인 부분의 통합체로 보게 됩니다. 개인 심리학의 1차적인 과제는 인간이 통합적인 존재로서 통일성을 증명하는 데 있고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의 통일성, 의식과 무의식의 통일성, 정신과 신체의 통일성, 인격의 모든 면에서 통일성을 각 개인에게서 증명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과 행동에 대해 결정론에 대한 프로이드와 대조적인 아들러는 인간이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보게 됩니다. 인간이 변화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할 뿐인데요. 인간은 체면이나 자존심에 상처 입은 것이 두려워 인생의 주요 과제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거나 만일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과제에서 도망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인간이 늘어놓은 변명이나 구실은 열등감 콤플렉스에서 기인되며 이러한 구실은 아들러는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인생 과제에 직면하고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아들러는 아동의 가장 큰 장점이 삶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적 용기라고 믿었고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아들러는 아동 지도 및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비엔나의 공립학교에 아동보호상담소를 설립하여 정서불안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였는데 주요 상담 기법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 자연적 결과와 논리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기 책임의 강조라고 합니다. 아들러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사회적 동기는 프로이트 견해와 달리 인간이 성적 동기보다는 사회적 동기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은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타고난 경향적인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사회적 관계에서 살아가야 하며 누구나 가족과 또래,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 소속되려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서 가족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동이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실현을 위한 성취에 실패한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개념이 됩니다. 두 번째, 우월성을 추구하는데요.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동기화하는 힘은 완전성, 우월성, 자아실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완전성과 우월성이 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보다 완전하고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더 많이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성과 우월성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움직이려는 역동적인 힘으로 현재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관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완전성과 우월성을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타고난 열등감이나 부적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열등감 극복의 소극적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향상과 완성으로 나아가는 동기가 되게 됩니다.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실제가 아닌 잠재력으로 존재하며 이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월성에 대한 추구의 본질과 그 기능은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기본 동기의 하나로서 유아기에 자기가 주위 사람들보다 무력하고 열등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작된다고 해요. 우월성의 추구에 대한 욕구는 정상적인 사람이나 신경증적인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월성 추구의 목표는 부정적인 경향이나 긍정적인 경향을 취할 수 있고 우월성의 추구가 자아실현을 향한 동기가 된다면 긍정적인 경향을 갖게 되지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너무 단기간에 행해진다면 부정적인 경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완성을 위한 노력은 상당한 열정과 노력이 요구되는데 우월성의 추구는 개인과 사회 두 가지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자신의 완성을 향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의 문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았습니다. 프로이드와 달리 아들러는 개인과 사회가 근본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열등감에 대한 보상은 인간은 발달에 그런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생겨나는 부분인데요. 이 열등감은 개인이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긴다고 해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약간의 약점이라기보다는 성장 추구에 대한 동기유발의 근거가 됩니다. 열등감은 모든 인간이 성숙해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인데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지만 만일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보상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보상은 열등감에서 우월감을 갖도록 어떤 것을 유발하는 건전한 정신으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건전한 반응이고요. 아들러는 열등감과 보상을 위한 노력이 발전의 원인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열등의식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다고 보았고, 열등감 자체만으로는 위대함 또는 완성을 이룰 수 없고, 이 열등감이 재능, 용기,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과 연결되어야만 가능해진다고 해요. 아들러는 보상과 부조화에 생기는 열등감 콤플렉스를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신체 결함에서 오는 열등감입니다. 신체적 열등감은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나 중요성은 없으나 신체의 결함이 주관적인 열등감을 자극할 때 그 의미와 중요성이 생깁니다. 이 열등감은 완전이나 완성을 향한 힘으로 작용하여서 개인을 더 높은 수준의 발달에 이르도록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인간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결함을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보상받게 되지만 이러한 보상의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신경증이나 정신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응석바지의 상황인데요. 두 번째는 응석바지는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운 고비가 닥칠 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믿으면서 깊은 열등감을 빠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부당하는 아동의 상황인데요. 거부된 아동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에서 고립되고 타인을 적대시하며 공격적인 성격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타인과 관계를 갖지 못해서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에는 완전히 무력하게 되어서 병적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모든 인간의 행동은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데요. 인간의 행동은 궁극적인 이유가 있고 행동의 목적을 지향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동기입니다. 이는 아동의 문제 행동이 부모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도적 행동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인데요. 다섯 번째, 가상적인 목표에서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마음속의 중심 목표가 모든 인간의 행동은 의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가상적 목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들러는 인간이 일생을 통해서 하는 일은 우월성과 완전성을 위한 노력이고 우월을 향한 추구는 최상의 가상적 목표를 추구할 때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자신의 가상적 목표를 알았을 때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게 됩니다. 최종의 가상적 목표는 성격을 통합하며 모든 행동을 이해하게 해주고 결국 가상적 목표는 객관적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생활 양식은 인생의 목표뿐만 아니라 자아 개념, 타인에 대한 감정, 세상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한 개인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나 형태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의미를 주는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독특한 생활 양식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개인의 생활 양식은 인생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자아에 대한 힘은 아들러는 인간이 유전적인 조건과 환경,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삶의 창조자로 보았거든요. 창조적인 자아는 목표를 직시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개인의 목표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모든 종류의 태도를 나타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